네, 이번 시간에는 국왕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국왕은 문인으로서의 교양, 즉 사대부로서의 교양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한 교육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의 최고의 교육기관, 그러면 성균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실제로 최고의 교육기관은 궁중 안에 있는 국왕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입니다. 조선시대 국왕이 태어나면서부터 4단계의 교육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어릴 때 받는 보양청 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 좀 성장해서 받는 강학청 교육, 그 다음에 세자가 되고 나서 받는 서연, 그 다음에 국왕이 되고 나서 받는 경연, 이렇게 4단계 교육이 있는데, 제일 먼저 보양청 교육은 어린 왕자가 태어나서 이 원자를 보호하고 양육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입니다. 보통 2살, 우리 나이로 치면 만 1살 정도의 보양청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어린 아이가 교육을 직접 받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보양청의 관리가 배당이 되어서 어린 원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모두 일기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세자 교육을 담당하는 시강원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 그 일기의 내용을 보면 원자 아기씨가 어느 곳에 있었다, 또 누가 와서 문안 인사를 올렸다, 그 다음에 원자 아기씨가 감기가 걸렸다, 그 다음에 의관이 진맥을 해서 무슨 처방을 했다, 주로 이런 내용으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자라는 그 환경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학청 교육으로 넘어가면 독서가 시작됩니다. 보통 3살 내지 4살이 되면 강학청 교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문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흔히 아는 천자문이라는 게 있죠. 이제 한자를 배우기 시작하는 교육이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약하게 하다가 그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가고 또 횟수를 점점점 높여가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왕자로 태어나면 대체로 강학청 단계의 교육은 받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더 성장을 해서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되면 서연이라는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시대의 그 성균관에는 200명의 학생에 수십 명의 스승이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만, 조선시대 세자 시강원에서 담당하는 이 세자교육, 즉 서연은 학생은 세자 1명이지만 그 1명을 가르치는 스승은 20명입니다. 무려 20명의 스승이 학생 1명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서연, 세자 시강원 교육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세자가 책봉되었다는 것은 큰 변고가 없는 이상은 국왕이 돌아가신 후에 차기 국왕이 되는 존재죠. 그래서 아주 엄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특히 그 서연관들은 이제 성장을 해서 세자가 왕이 되면 별도로 국왕의 스승이라고 예우를 받을 정도로 아주 명예로운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자 교육은 어느 정도 강도였냐 하면요, 정규적으로 하루에 3번, 조강, 주강, 석강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아침, 점심, 저녁마다 교육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대와 야대라 해서 별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자에게 별도 교육이 필요할 때 수시로 불러서 하는 교육을 이제 소대라 그러고, 이것은 주간에 합니다만 밤에 하는 경우에는 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서연관의 관리들은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서연관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세자가 장차 왕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의례, 예식을 거행을 해야 되는데, 세자가 이제 국가의 주요한 행사에 참여하면 반드시 세자 시강원의 관리가 동행을 해가지고 세자에게 예절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 세자가 성장해서 선왕이 돌아가시고 국왕이 되면 경연이 시작됩니다. 대체로 경연은 홍문관의 관리가 겸하게 되고, 고위 경연관은 이제 정성들이 겸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시대의 국왕의 교육은 평생 교육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학교 교육이 끝나면
이제 사회교육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조선시대의 국왕이라는 것은 평생도록 신하들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교육을 받는 존재.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그 조선시대 같으면 전주 이씨 집안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상적으로는 모든 왕은 성인, 성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인이 되게 한 교육은 평생도록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조 같은 경우에 83세까지 살아 계셨는데 80세가 넘어서도 경영관들을 만나서 교육을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왕이 어떤 것을 배웠는지 교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왕의 교육은 교육을 위한 교재를 나눠보면요. 어릴 때, 그러니까 왕자 시절에 교육이 시작된다면 이제 왕자 시절의 교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교재가 소학이라든가 효경이라든가 동몽선섭이라는 책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교재들은 글자를 배우기 위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수학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오륜에 대한 이야기죠. 오륜이 무엇이고 오륜을 실천하는 말이 어떤 것이 있고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경은 바로 효를 실천하라는 경전이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박세무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동몽선섭이라는 책은 역시 오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록편에서는 중국과 조선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학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륜의 실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왕이 배우는 경전으로 유교 경전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서삼경이 그 교재인데요. 물론 조선시대의 사대부들, 유학자들도 기본적으로 배우는 교재입니다만 국왕은 어릴 때부터 이 사서삼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세자와 국왕교육의 차이점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자 때 배우던 교재를 계속해서 왕이 되어서도 배우게 됩니다. 대학이나 논어 같은 사서는 여러 번 읽게 되고 또 여러 번 읽게 되면 그 몇 번 읽었는지 언제부터 언제 읽었는지까지도 전부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교육 방법에서 조금 다른 것이 세자 때는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서삼경을 배우면 그 배운 내용을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다 외우고 나서 통과를 하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국왕이 되면 외우는 의무가 상대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이 된 후에도 역시 지난 시간에 읽은 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때 교재를 펴놓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자 때 교육이 훨씬 강도가 높은 교육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역사서에 대한 공부가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서를 배우게 됩니다. 역사적 지식, 국왕이 어떤 정책을 할 때 바로 역사서에 이러이런 사례가 있다. 중국에 이런 사례가 있고 조선시대 선왕들께서 이러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전례로 들면서 본인의 정책을 설명을 하게 되니까 국왕에게 있어서 역사 지식은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리학에 대한 교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였고 특히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유학을 이제 중시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국왕 역시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교재로는 심경이라는 심학,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에 대한 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연이라고 해서 중국의 송대 학자가 편찬한 책이 있습니다. 대학에 나오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책인데요. 이 대학연의가 조선시대의 경연에서 여러 차례 읽혀진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곡 이희 선생이 만든 이 성학집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성인 성자를 쓰는 성학인데요. 이 성학은 성인이 되는 학문이기도 하고 국왕의 학문을 성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율곡이 선조가 왕이 되었을 때 국왕이 이 교재를 공부하고서 제왕으로서 갖출 학문을 배우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교재인데 이 선조 이후로 여러 국왕들이 성학집요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국왕이 배우는 교재는 초학자용 교재가 있고 유교 경전이 있고 중국과 한국의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리학을 배우는 교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국왕 교육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오늘날 교육하고 상당히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육이라 그러면 학문 습득을 제1의 목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목적은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앞서 초학자용 교재에서 봤듯이 오륜을 강조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오륜을 단지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륜을 실천하는 행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조선시대 국왕이 이 초학자용 교재를 배우고 오륜을 실천하도록 요구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왕께서 편찬하실 때 탕제를 자기가 직접 끓여서 드린다든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국왕과 왕비에게 문안 인사를 올린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습득을 해왔고 체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왕이 되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가장 먼저 하는 그 임무가 이 대비마마를 비롯한 왕실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본인이 직접 인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면 자기 측근 신하를 보내서 대신 문안을 여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임무가 이 왕실의 어른들에게 편안히 주무시는지를 살피는 그런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혼정신성이라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국왕은 이것을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들도록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덕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교육이 이루어집니다. 6.25 경전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주작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식교육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대의 학자들과 상대를 하는 국왕으로서는 그들과 비견할 만한 그런 지식을 갖춰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예제를 중시하는 교육입니다. 국장만 해도 수십 가지 의례를 거칩니다만, 이 조선시대 국왕으로 살아가려면 국가 전례를 주관하는 그런 이제 주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예제를 익혀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세자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왕은 국가 전례, 의례에 대한 상당히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실제로 영조가 국왕의 동생이었죠. 그래서 경종 형님이 아들이 없어서 그 영조인 동생을 불러들여서 왕세자로 삼아서 이제 국왕으로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해서 궁 밖에 살던 영조가 궁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집행하는 것이 숙종의 장례식입니다. 그래서 숙종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3년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영조가 이제 왕세제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국상에 대한 아주 상세한 의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이 실록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왕에게도 국왕 교양 교육이 있습니다. 국왕에게 있어서 시를 짓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중에서 주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시짓기 행사가 있고 국왕과 신하들이 어울려서 시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국왕이 되어서 시를 짓지 못한다, 그러면 국왕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왕이 친필 글씨를 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왕의 글씨를 특별히 어필이라고도 하는데, 국왕이 글씨 쓰는 수련도 교양교육의 일종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쏘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대사례와 같은 큰 행사도 있습니다만, 수시로 이제 여가가 되면 국왕은 활쏘기를 합니다. 또 공식적인 행사로서 국왕과 신하가 어울려서 연사례와 같은 활쏘기 시합도 있죠. 그래서 국왕이 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으로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활을 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그 국왕의 학문적 능력이라는 것은 신하가 올리는 문서를 읽고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하들 올리는 여러 가지 글이 있습니다만, 특히 상소 같은 것은 지방의 유생들이 올리는 문서도 있죠. 근데 이것이 승정을 통해서 국왕에 전달이 되면 국왕이 그 문서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고위관리가 올리는 문서에 대해서는 국왕이 몇 글자 이상 반드시 대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에 따라서 국왕은 문서를 읽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훌륭한 국왕이 되려면 자신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명분으로서 국왕은 6.25 경전을 인용하면서
그 자신의 정책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게 되고 또 자신의 정치 이념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중국과 조선의 역사서를 공부한다 그랬는데 중국의 역사서와 중국의 역사서를 통해서 예전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왜 이러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밝히게 됩니다. 국왕이 이러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시종일관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자가 되고 나서는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자의 그 일과를 검토해 보면 식사하고 그 다음에 행사에 참여하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의 시간은 공부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방학 숙제 할 때 방학 계획서를 세우게 되면 잠자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뭐 노래하는 시간 빼고는 전부 공부로 되어 있죠. 실제로 조선시대의 세자의 일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세자가 훌륭한 세자로 생각을 하고 국왕으로 올라가도 훌륭한 국왕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국왕에서 쫓겨난 강해군이나 연산군 같은 왕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이제 생애를 기록해 놓은 행장이라는 기록이 실록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장의 기록을 읽어보면 잘하는 국왕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들었다. 아까 효경 이야기했습니다. 효를 실천했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공부를 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연산군이나 강해군처럼 쫓겨난 국왕의 행장을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공부를 게을리하고 틈만 나면 놀이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가치와 비슷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국왕도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성실히 해서 국왕으로서의 학문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그렇게 해서 국왕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왕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